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승용승강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강기 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부분에서는 그 운전 방식이죠. 운전원이 없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운전원에 의한 방식, 그리고 병용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일반 운전이 없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옛날에는, 운전원이 있는 방식이 보통 있었었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중요 호텔 이런 부분에 거의 있었는데, 요새는 절감을 위해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IMF 이후로. 그래서 이 운전원이 없는 방식은 단식 자동 방식은 보통 하나의 우리가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호출이 그 운전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단식 자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승합 전 자동 방식은 호출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주는 거죠. 순서에 관계없이 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승합 전 자동 방식이고,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의 개념은 바로 이거죠.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층에서 목적층이나 목적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에서 중간층으로 이동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내가 내려가려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상승 시에는 호출에 응답을 안 했다가 하강 시 호출 응답해 준 것을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하강 승합 자동 방식 형태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준 간단히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와 직류하고 교류 엘리베이터를 상호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를 이용해야 되는 엘리베이터하고, 교류 전동기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교류 전류, 직류 전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보통 고속에 보통 이 직류 형태를 많이 쓰고요. 저속 개념의 교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는 직류가 보통 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승차감은 보통 이 직류 승강기가 직류를 이용하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보통 승차감이 좋고, 승차감은 교류가 약간 나쁩니다. 확 올라가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직류 엘리베이터가 속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착상 오차가 적은 것이 보통 직류예요. 그래서 이 착상 오차가 커지면 선은 이 차이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보통 1mm 이하의 오차가 생기 직류고, 교류는 수미리 오차 정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직류라고 하면, 속도 느린데 보통 교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구조에서 기계실 설비와 관해서 근상기하고 관해서, 근상기는 어느 한 장치만을 근상기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근상기는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데 관련된 것을 전체를 합쳐서 근상기라고 칭합니다. 근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전체 장치를 움직이는 필요한 장치를 우리가 근상기라고 하고, 전동기도 있을 거고, 제동기, 감속기, 균형추 이런 것들이 다 근상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상기에서는 좀 주의하실 것이, 거기 균형추, 카운터웨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카운터웨이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시고, 이거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 균형추는 안전장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근상기 부하를 줄여서 에너지 절약, 전기를 절약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간 반대편 내려오는 게 바로 균형추 카운터웨이트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승강기 1인 기준은 65kg를 1인 기준으로 산정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승차 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에 대해서 간략히 게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면 승강기는 출입문은 미닫이인 한쪽으로 되는 미닫이나 쌍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화문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강기 출입구 너비는 대략 0.8에서 높이는 2.1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휠체어 타고 그러면 약간 폭이 좀 넓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승강기 특별한 경우 시간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두지 않는 게 경우. 그래서 보통 침대용 이런 경우는 2개를 두는 경우 있죠.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도 열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쪽이 보통 많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은 이쪽으로 열리고 어느 층은 특별하게 이쪽으로 열리게 돼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7번에 그 게이지 너비와 깊이는 대략 10대 7 정도로 해준다는 거 간략히 너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측면 안전장치에서 보시면 안전장치는 전기적 안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전자 브레이크 정도 알아두시고 전동기가 이 토크 손실이 생긴 거죠. 회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전원을, 브레이크를 갈아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보통 전자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 점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다운 스위치는 보통 최상층을 지나쳤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제한 스위치 전에 설치돼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게 슬로우 다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가동되는가 하면 거기 보시면 스토핑 스위치에 도달되면 이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스토핑 스위치. 종점 스위치가 가동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켜줍니다.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도달했을 때도 자동 정지시킵니다.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정지시킵니다. 이 스위치에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쳤다는 겁니다. 지나쳐서 가게 되면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최상층 도달되는데 이 지나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아까 슬롯 다운 스위치가 여기에서 가동되는 거예요. 슬롯 다운 스위치가 가동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감속시키면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들었을 때 대비해서 하나 더, 바로,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최상층이나 이런 데, 그래서 지나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리밋 스위치, 제한 스위치를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제한 스위치를 가동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이 최종 계층과 관련된 스위치들이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서는 보통 초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초속기 개념과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비상정지장치. 1차적으로 이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합니다. 초속기가 가동해서 건상기의 전원을 끊어줍니다. 건상기 전원을 끊어주게 되는데 이때 보통 그 비상멈춤이 바로 비상정지장치죠. 정지장치입니다. 비상멈춤. 그러면 이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초속기는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켜서
로프에다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위에 건상기 위에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제동은 엘리베이터가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소속기가 가동됐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안 멈춘다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로퍼가 단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엘리베이터 카에 장착이 돼서 엘리베이터에 장착된 이 비상정지 장치 멈추는 장치가 가이드 레일을 잡으면서 우리가 정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상정지 장치가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막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막 불꽃이 막 튀기죠. 그게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정지 장치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밑에 완충기를 설치하는 거죠. 바닥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충기는 보통 유압식이나 스프링식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식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완충기는 스프링식이나 유압식 형태의 완충기를 밑에 이제 바닥하고 격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기를 설치해 놓게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문하고 관련된 스위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타이링 캠. 리타이링 캠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리타이링 캠이라고 하는가 하면 승강장 문과 승강기 카의 문하고 두개 동시에 개폐되는 것을 리타이링 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타이링 캠이 고장나면 승강기가 도착 안 했는데 승강장의 문이 열립니다. 자, 승강기가 저 위에 있는데 아래층에 승강장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추락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리타이링 캠의 고장으로 많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도화 안전 스위치가 있죠. 보통 도화 안전 스위치, 도화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문이나 이런 데 이제 끼었을 때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것이 딱 끼게 되면 문이 착 자동으로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안 하게 하죠. 이것이 도화 안전 스위치인데 도화 안전 스위치 고장나면 간혹가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라는 것은 이것을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하죠. 홈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정 내에 일반적인 이 가전제품이나 뭐 가스 밸브나 난방이나 조명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칭합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망에는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고 장비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단지 서버,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하고 예비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홈 게이트웨이는 보통 이것을 홈 게이트라고 합니다.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고, 월패드의 개념은 가정 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기기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월은 사실 벽이죠. 패드 붙여놨다. 이런 장르의 아이패드 같은. 그래서 월패드가 홈 네트워크 작동하는 기기고,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일반적으로 단지망하고 단지 서버를 보안이나 통신을 갖다가 해주는 장치가 거기에 속합니다. 단지 네트워크, 단지 서버 간하고 홈 게이트웨이하고 홈 게이트웨이 쪽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이나 이런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제어기는 가스 밸브 제어기, 조명 제어기,
난방 지역 이런 것들이 지역이고, 감지기는 가스 누출을 감지한다. 또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뭐 개폐 감지 이런 것들이 감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단지 공용 시스템은 주동 출입 시스템. 자, 주동 출입구에 카드나 비밀번호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주동 출입 시스템. 그리고 가스량이나 뭐 수도량, 난방량, 용량이나 이런 열량을 체크를 하는 원격 검치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출입 시스템. 자, 번호를 기입해놨다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읽어서 문을 열리게 해주는 그런 차량 출입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택배를 아무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단지 공용 시스템에 속합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에는 뭐 세대 단자미나 세대 통합 관리반, 그리고 통신 배관실, 보통 TBS, 통신 파이프용 사포트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하는 공간을 보통 통신 배관실 TPS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분해 통신실은 뭐 우리가 국선이나 국선 단자미나 초고속 통신망 이런 걸 설치하는 공간을 보통 집중분해 통신실 MDF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지 서버를 이제 둘 수 있는 공간 단지 서버실이고, 방제실은 방범이나 방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실이 방제실이죠. 이렇게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 세대에는 홈 네트워크 망에는 두 가지인데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망에는.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는 단지망에 대해서만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단지망은 보통 어디서 출발하는가?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부터 출발합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이것을 우리가 MDF실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MDF실. 여기서부터 세대까지입니다. 세대까지망을 우리가 단지망이라고 한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과 이 단지망과 세대망을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입니다. 자, 이 단지망이 있고 세대의 망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망을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연결하는 접속 장치입니다. 연결하는, 자, 이 접속 장치가 바로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연결하는 접속 장치. 이것을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합니다. 홈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 홈 게이트웨이가 어디 설치되는가? 보통 세대에 설치되는 겁니다.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여기에 설치됩니다. 세대 단자함이나 보통 세대 통합 관리반에 요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홈 게이트에는 우리 가정 내에 있게, 세대 내에 있게 된 전유 부분입니다. 고장이 나면 우리가 각자가 고쳐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설치 재량상으로 도난 것이 홈 게이트웨이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벽에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패드. 자, 월패드가 바로 세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유 부분이겠죠. 집에 이제 부착된. 그래서 인터폰이 있던 자리에 이 월패드가, 벽에 패드가 부착돼서 이걸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월패드 원격 제어는 당연히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이든 조명 제어할 때 켰다 껐다 했을 때 이걸 하는 것은 월패로도 조작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 조작 스위치는 설치 의무로 간다는 거, 그걸 포인트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 나오는데, 원격 제어기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원격 제어기는 이거는 보통 원격 제어기기는 뭐 취사용 가스 밸브를 원격이죠. 그러면 특히 주택의 하재는 거의 대부분이
주방에서부터 출발을 많이 되니까 가스 밸브 제어, 치사용 가스 밸브 원격 제어기기는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기에서는 치사용 가스 밸브, 이 치사용 가스 밸브 제어기는 이거는 설치 의무입니다. 이 제어기는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되면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봐두시고. 요새 이제 가스를 별도로 다른 데 더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안에서 꾸면 고등어를 꾼다. 생선을 꾸면 냄새가 막 번지니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가스 이걸 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개 이상 둘 때는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조명 제어기기는, 자,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조명 제어기기는 1구 이상 돼야 되네? 제어기. 그거는, 항구, 기억하시면 되고, 1구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보통 항구, 2구 이렇게 샬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화력은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우리가 연동시켜서 설치하는데, 특히 유선일 때 조금 주의해 주면 되고, 유선의 경우는 우리가 배관 배선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배관 배선. 그러면, 자, 배관 내부에 무엇이다? 배선을 해주라는 겁니다. 배선. 그래서 배관 배선 형태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는 뭐 가스 누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누가 침입한 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감지기를 설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스는 자, LPG냐 LNG 쪽에서 약간 달라진다. 가스 감지기는 공기보다 가스 감지할 때는 이거는 자,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LNG는 우리가 천연가스고 LPG는 석유가스죠. 석유가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놈이 LPG죠. 그래서 얘는 바닥 쪽에 설치하고, 그 반면에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쪽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폐 감지기 누가 출입하는 이 개폐 감지기 측면은 요거는 출입문 상단 쪽에 설치합니다. 출입문 상단 쪽에, 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상단 쪽이네. 하단 쪽이 아닌 상단 쪽에 설치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독 배선으로 가주신다는 거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배선 알아두시고, 세대 단자음은 세대가는 통신선로라든지 유선 방송 같은 이런 거 설치한 것에서 아니면 홈 네트워크 장비 설치하기 홈 게이트거든. 그래서 세대 단자음은 한번 보시면서 그 4번의 크기 정도 한번 보세요.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0mm. 그러면 가로 보통 우리 많이 냈죠. 가로 50cm, 세로 40cm, 깊이 80mm 정도, 8cm 정도 되는 세대 단자음 설치한다. 그리고 측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이나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바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두시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자,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1번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는 바로 집중분해 통신실, 보통 MDF실이라고 합니다. MDF실. 그래서 자, 이 국선이나 국선 단자며 초고속 통신망 끄는 국선 매점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공간이죠. 여기나 아니면 자 보통 통신 배관실 TPS실에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래서 TPS실 여기에 자 설치 의무사항이 됩니다. 설치 의무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설치 의무사항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 자, 이 단지 서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넷 기기를 총괄하는 서버가 단지 서버인데, 자, 이 단지 서버 개념은 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지 서버. 자, 설치는 첫째로 이 단지 서버실에 둘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서버실.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은 건장사항에 속합니다. 건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나 아니면 이 방제실에 자 요것을 설치 재량을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재량. 그래서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아파트마다 재정 사항이 어려워. 자, 너 이거 단지 서버실을 두면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 실에다가 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놨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는 자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데서 애들이 잘 놀고 있나 사고는 안 생기느냐, 또는 특히 요새 엘리베이터에서 또 나쁜 사람들이 많게 돼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자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통 TV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텔레비전 영상을 하는 것이 보통 폐쇄로 텔레비전인데, 그래서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나 이런 부분에 설치는 건장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은 필요시에 거주자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 설비를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은 이겁니다. 만약에 예비 전원, 자, 이 주 한전 전원이 차단됐다고 홈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비들이 작동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비 전원은 갖춰야 이거. 근데 이 예비 전원은 전유 부분이든 공유 부분이든 양쪽에 다 설치되는 형태로 공용 부분에도 되고 전유 부분 양쪽에 다 예비 전원은 다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동 출입 시스템은 우리가 출입 카드나 비밀번호에 의해서 우리가 출입하는 것이 이제 주동 출입 시스템인데, 주동 주출입 주동 현관 부분이 아니면 지하에서 들어오는, 그러면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주동 출입구에서 여러분들이 현관 카드가 딱 되면 우리가 쫙 열리도록 하는 거 있죠. 그게 주동 출입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 주동 연결하는 부분에 출입구는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비상시 소방시설 영동에서 이 잠김 상태가 풀려줘야 돼요. 만약에 안 풀리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비상 상태는 풀려야 됩니다. 자동으로 풀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주동 출입 시스템 매립형으로 해야 돼요. 노출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얘는 2번, 3번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얘는 매립형이야 해야 되고 노출형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리고 하재 비상시에 우리가 그 풀림 상태가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된다는 측면.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격 검침 시스템이나 차량 주의 시스템 이런 것도 자 바로 공유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 무인 택배 시스템,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은 그 설치 수량을 정확히 자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소형주택은 보통 세대수의 약 10에서 15% 정도로 봐주시고, 중형주택 이상 될 때는 보통 15에서 20%가. 그래서 보통 중대형이 이 무인택배도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배관실 TPS실하고 집중분해 통신실 MDF실은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통신 파이프용 사포트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하는 공간은 자, 통신배관실 TPS실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집중분해 통해 국선 단자함이나 국선 배선방, 초고속 통신망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가 MDF실 집중분해 통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신배관실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해서 출입구 폭이 대략 0.7에서, 그래서 이 TPS실의 문은 크기 제한을 두고 있죠. TPS실은 문의 크기가, 출입구 폭이 최소 크기가, 자, 폭이 0.7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높이가 1.8m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되면서 이때, 이겁니다. 당연히 잠금 장치가 있고, 이 출입 통제 표시는 붙여야, 출입 통제 표시는 붙여야, 관계자 출입 금지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잠금 장치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출입문은. 예, 잠금 장치는 해 주셔야 되겠고, 이때, 그런데 여기는 청소나 이런 거, 물 이런 것이 들어온 걸 대비해서 밑에다가 문턱을 둬야 돼요. 5cm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턱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보통실은 문턱이 없는데, 자, 이 부분은 문턱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턱을 둬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문턱은 보통 50mm, 5cm 이상 이런 문턱을 우리가 두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턱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분해 통신실, 이 MDF실은, 자,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해 주고, 그 다음에 MDF실은, 이번에 독립적인 출입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KT나 SKT 이런, 자, 망들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독립적인 출입구 두면서, 그 다음에 보안에서 잠금 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 제한은 하겠죠. 그리고, 이제 11번 이제 단지 서버실. 자, 단지 서버를 설치하는 공간이 단지 서버실이 되는데, 단지 서버실 개념이 되는데, 이 단지 서버실은 유일하게 면적실 중에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이 단지 서버실입니다.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제한이 얼마인가?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닥을 이중바닥 방식의 프리 액세스 플로어를 했네. 그래서 바닥을 이중바닥 방식을 해야 돼. 이중바닥 방식. 자, 여기는 케이블이나 이런 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바닥이 이중바닥 방식을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출입구 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입구는 좀 통신배관실보다 좀 커야 돼. 0.9m 이상 되면서, 자, 이때 높이가 2m 이상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금 장치 있고 출입 통제 제한은 무조건 붙여야 되겠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방제실하고 이 단지 서버실이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이 됩니다. 그 방제실은 단지 내 방범이나 방제 안전 등을 위해서 이게 방제실인데, 방제실은 그 1번 봐두시고, 홈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설치한 공간을 확보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공간 확보 의무. 왜 그런가 하면 이 방제실에 우리가 단지 서버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공간 확보는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 공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관련, 그래서 이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제실에도, 이런 TV와 같은 이런 선들이 많아야 되죠. 예, 영상을 볼 수 있어야 돼. 항상 감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이중 바닥 방식의 설치 의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누가 침투하거나 이렇게 되면, 세대나 또는 경비실에 알려야 되니까 세대나 경비실 유무선 통화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나오는데 이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자 보통 집중분해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 동일금의 통합 설치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합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기억하기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하고 그 다음에 집중분해 통신실이죠. 집중분해 통신실. 이 세 가지를 사실 이 세 가지의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세 가지를 동일 건물에 설치하다 보니까 얘들은 자, 이 실들은 인접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인접시켜야 됩니다. 인접 배치입니다. 인접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격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은 인접시켜야 된다는 거,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공간에 놓은 것을 우리가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합니다. 그 개념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요 정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선 통신하고 무선 통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를 작동하기 위해서 무선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유무선 중에 유선이 적기 때문에 유선만 하십시오. 무선은 무선 랜,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 해가지고 많죠. 홈 RF도 있고 적외선 통신 이용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유선은 대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전력 통신선 이용하는 거, 전력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력선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죠. 홈 PNA. 홈 PNA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집에 가설된 전화선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자, 홈 PNA고, 그 다음에 I1394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저기 I1394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집에 오디오나 비디오, TV 연결했던 케이블이 있죠. 그것이 I1394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유선 기술이에요. 그래서 무선은 많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혹시나 요거 정도 기억을 간략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5편에 건축 조형 및 설계 장애인 시설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조형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관련돼서 간략히 해놨네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략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과 조형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보시면 건축의 형태인가 구성 부분 나오는데 통일과 변화성, 조화, 균형, 리듬 개념 해놨죠. 그래서 리듬에는 반복, 점층이나 억양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고 특히 한근 분할과 한근 직사각형의 비율. 그래서 한근비가 보통 옛날에 누굽니까? 각종의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보통 한근비가 대략 저기죠. 파레테논 신전 거기에 이제 한근비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보통 1대 1.618 비율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보기 좋은 비율이죠. 그래서 한근비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루트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루트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비는 상가 수열비, 등차 수열비, 등비 수열비 있죠? 그 구분 좀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색채 부분에서는, 뭐 이번에는 별 연관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거 좀 공부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에 보시면 실내 색채 계획 부분 나오죠? 실내 색채 계획. 이 부분 공부 좀 해 놓으십시오. 실내 색채 계획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각 실의 위치나 각 실의 밝기, 각 실의 조명의 영향을 고려해서 실내 색채 계획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색채 계획은 여러분들 할 때 일반적으로 저것도 영향을 줘야 됩니다. 어떤 공부방인가, 여기가 어떤 실의 용도인가, 거기에 따라서도 약간 색은 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색채감은 여러분들 봤을 때 공부를 하는 실에는 약간 따뜻한 색깔의 계통을 하면요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한색 같은 걸, 이런 걸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색,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공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한색 같은 색깔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색의 팽창과 수축에서 실의 확대 축소감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색을 명확히 선정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의 수는 되도록 적게 하십시오. 너무 많으면 눈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데 뭐 붉은색이나 너무 원색을 쓰면 눈의 피로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 재료의 자연색과 질감등을 생각해서 배색 계획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명도가 높아야 할 그 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뤘죠. 명도가 높다는 것은 밝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명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밝은 순서 형태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천장, 벽,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걸레바지죠. 그럼 걸레바지가 바닥보다 더 진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 걸레바지를 새카맣게 칠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명도가 높다는 것은 약간 밝은색 톤으로, 그래서 천장이 제일 밝은 색으로 해주고, 이제 벽, 이렇게 바닥. 그래서 절대 천정을 어두운 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칙칙해집니다. 막 집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실은 보색 계통으로 마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체류하는 방은 보통 난색으로 마감 시 피로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을 한번 공부를 위주로 해 두십시오. 뭐 여기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색채와 관련돼서는 건축과 조형은 간략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조금 깊이 공부하실 분은 다른 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봐도. 그래서 이번 대비에서는 그런 위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 제도에서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건축 설계 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글자 연습에서 굵은 선 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지름이 이제 굵게 하는 거, 보통 굵은 선은 제도를 할 때 굵게 나타낸 이 굵은 선은 진하게 보통 나타내죠. 그래서 0.3에서 0.8mm로 이제 굵게 끊는 선, 이렇게 굵게 이제 나타내는 것은 보통 보통 나타낼 때는가 하면 거기 나오죠. 단면선. 우리가 어떤 이제 면을 끊었을 때 나타낼 때 단면도 그릴 때 이런 단면선이라든지 단면선, 아니면 외형선이나 이런 파단선 나타낼 때 외형선이나 이런 파단선 나타낼 때 우리가 쓴다. 이럴 때 특히 단면선에 대해서 굵은 선으로 표현한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선은 우리가 보통 가는 선은 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0.3에서 0.8이 이거였으니까 0.2mm 이하가 되겠네요. 0.2mm 이하.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되니까, 그래서 가능선은 보통 뭐 치수선이나 치수보존 지시선 같은 거, 우리가 치수 뺄 때 치수선이나 아니면 치수보조선, 아니면 밖으로 빼는 이런 지시선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것이 보통 가능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해칭선도 해칭선이라는 것은 이걸 해칭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재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끊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것을 해칭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벽돌은 약간 간격을 조금 더 멀리 벌리고, 그래서 목재는 이 간격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을 해칭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파선은 이제 보통 수문선을 나타낼 때 보통 파선 또는 은선이라고 하죠. 보통 파선보다는 공식명 파선 또는 은선, 수문선을 나타낼 때 쓰는, 그래서 봐주시고 돼요. 그래서 보통 수문선 나타낸 것은 은선이나 이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1.3선, 점이 하나인 것을 1.3선이라고 하죠. 1.3선.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이것을 1.3선이라고 합니다. 자, 1.3선은 보통 중심선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중심선. 싱을 나타낼 때 중심선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중심선, 아니면 절단선이나 경계선, 이런 어떤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게 1.3선이고, 2.3선, 점을 2개 찍는 게 2.3선이죠. 이렇게 점을 2개 찍는 부분을 2.3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점을 2개라고 해서 2.3선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2.3선의 경우는 가상선이나 가상선,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파단선 해놨습니다. 파단선 나타낸 것은 굵은 선으로 나타내죠. 파단선은 굵은 선으로 나타내는데, 부재의 길이를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파단선입니다. 그리고 긴 기둥이나 벽을 도중해서 자를 때 쓰는 게 파단선이고, 그다음에 인면과 평면을 평행하게 그릴 때 또는 그 경계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파단선을 쓰고 있다.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 해칭선은 가는선으로 우리가 끊는 해칭선이라고 하죠. 해칭선은 밀접하게 그은 선인데, 단면을 갖다 이렇게 목재의 단면이라든지 이렇게 이 목재의 단면이나 이런 벽돌의 이런 단면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보통 해칭, 이렇게 끓일 때 단면 표시할 때 쓰는 게 해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선은 절단을 보이는 위치를 표시한 선으로서 보통 세선으로 우리가 아까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호를 기입하고 단면에 보는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선은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고, 가공하기 전에 모양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가 가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선은 2.3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가상선은 가공하기 전에 모양을 나타내는 선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서로 나타내는 선이기도 합니다. 자, 가상선 기억하시고, 인접된 다른 부품과 참고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 이것을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세선으로 표현한다는 것, 가상선에 대해서는 자,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따라서 도면에 평행하게 쓰시면 돼요. 도면에 평행하게 쓰고, 아래에서 위로, 도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하라 이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기입을 해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떠한, 이걸 치수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를 빼가지고 했을 때, 여기 치수를 나타내고 위에 쓰라는 거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1000mm였다. 그럼 이렇게 쓰라는 거죠. 좌에서 우로 읽도록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으면 도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치자면 여기에 써서 여기서 이 수치가 뭐 800이었다. 그럼 800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하고 좌에서 우로 읽도록 이렇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은 파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로 치수 앞에 써주시면 된다. 그럼 혹시 지름을 나타내면 파이 얼마 써주고 반지름은 R로 표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치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변경 전의 치수는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지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날짜를 기입을 해주시고 변경 이유도 기입을 해주시고 적당한 기호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애자 시설 부분과 이제 법규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자꾸 최근에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설비나 이런 건축법에 가서 자꾸 내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